1960년대와 70년대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질서와 청결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는 낡은 판자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질서 정연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세워 올리는 것이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토아파요였고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이 거대한 위성 도시는 수만 명의 서민이 모여 사는 활기차지만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평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싱가포르 국민의 75%가 공공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도시의 이면에는 여전히 오래된 신앙과 미신 등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랑에 실패하면 현대의학이나 법률보다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주술사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이 평화롭던 토아파요 단지에서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살인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신의 화신이라 칭한 한 남자와 그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한 두 명의 여성이 있었죠. 1981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 늦은 밤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젊은 목수 한 명이 1층 엘리베이터 밖에서 이상한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았고 가방 안에는 어린 소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 그 소녀가 아그네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는 겨우 9살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9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부검 결과 아그네스의 사이는 질식사였고 그곳에 흉터가 남아 있었으며 정액도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고 아그네스가 살해된 지 일주일 후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 중 한 명을 토막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낯선 목소리의 여성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7일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가잘리로 말레이계 10살 소년이었습니다. 가잘리는 10동과 11동 사이에 울타리 아래에서 발견되었죠. 2월 6일 가잘리와 그의 두 사촌은 할머니 댁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낯선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잘리에게 친구 집에서 짐을 옮겨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마음씨가 착했던 가잘리는 결국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수락한 후 그 여성을 따라 택시에 탔습니다. 그렇게 가잘리는 실종되었고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가잘리가 익사했다고 결론지었고 감전으로 인한 화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잘리의 팔에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가잘리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뒤 익사시켰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2주 만에 두 구의 시신이 가까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다행히 가잘리의 시신 주변에는 소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혈흔의 흔적을 따라 12동 7층에 도착하게 됩니다. 혈흔은 공용 복도까지 이어지다가 467F 호 앞에서 갑자기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467F 호 문 앞에 섰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그 이유는 현관문에 십자가와 거울 그리고 칼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자신이 아드리안 림이라고 소개했고 경찰은 아드리안 림에게 집안을 수색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아드리안 림은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널찍한 소파 옆에는 기묘한 제단이 놓여 있었죠.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중국과 인도의 신상들이 놓여 있었는데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고 곧 주방 바닥에서 혈흔처럼 보이는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아드리안 림은 그 얼룩이 왁스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도축된 닭피라고 주장했죠. 이어 경찰은 두 아이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그 경찰관은 많은 동료들을 불러 아드리안 림의 아파트를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경찰관은 동료들에게 아드리안 림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두 젊은 여성이 아파트로 돌아왔고 아드리안 림은 두 여성이 아내이자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캐서린 탄이 아내이고 호카옹은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함께 살고 있다고 알렸죠. 아내와 여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그의 말은 아파트 분위기만큼이나 기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혈흔이 묻은 슬리퍼 한 켤레, 반바지 한 벌,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는데 모두 아드리안 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호카옹의 셔츠 한 벌도 발견되었는데 역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기도 발견되었고 그 주사기 안에는 혈액이 들어 있었는데 이후 감식 결과 가잘리의 혈액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아드리안 림은 불안했는지 갑자기 카펫 아래 숨겨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꺼내 변기에 버리려고 시도했지만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감식 결과 그 머리카락은 첫 번째 피해자인 아그네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아드리안 림에 대한 정보를 그 경찰관에게 알려주었고 아드리안 림은 강간 혐의로 조사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아파트를 범죄 현장으로 보았고 그렇게 세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1942년생인 아드리안 림은 당시 39살이었으며 세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62년부터 3년간 전기 기술자로 근무한 후 이후 11년간 채권 추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967년 4월 아드리안 림은 한 여성과 결혼하여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가족과 함께 월세방에서 살았지만 1970년이 되었을 때 그 아파트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 무렵 그는 주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1973년부터 주술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교활함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 되었고 스스로를 관음보살과 힌두교의 여러 신들, 심지어 예수의 영까지 접할 수 있는 강력한 영매이자 주술사라고 칭했습니다. 작고 땅딸막한 체구에 언제나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현란한 말솜씨와 상대의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드는 능력은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는 불운을 막아준다거나 병을 고쳐준다거나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가머니설로 신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 고객들에게 악령이 씌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관계를 가져야 악령에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기 행각은 번창했고 1974년 초반 그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캐서린 탄을 만났습니다. 1954년생인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남아선호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캐서린 탄에게 애정을 보인 유일한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죠. 17살 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캐서린 탄은 낙담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집을 떠났지만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마땅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술집에서 아드리안 림을 만나게 되었고 아드리안 림은 이제 그녀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1975년 아드리안 림의 권유로 캐서린 탄은 그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아드리안 림은 아내에게 캐서린 탄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이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그는 예수상 앞에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드리안 림의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을 목격한 후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나 1976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해인 1977년 6월 아드리안 림과 캐서린 탄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는 캐서린 탄에게 지속적인 세뇌와 영적인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고 그녀는 아드리안 림을 남편이자 신으로 숭배하며 그의 어떤 비정상적인 요구에도 순응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드리안 림은 캐서린 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지시했고 결국 그녀는 남편의 명령에 따라 미성년 소년들과 관계를 가졌으며 심지어 남동생과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캐서린 탄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부지런히 남편을 도와 고객을 유치하고 여성 고객들에게는 악령이 들었다며 남편과 관계를 갖도록 설득했습니다. 아드리안 림의 넉넉한 수입 덕분에 캐서린 탄은 값비싼 옷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까지 챙겨 먹을 수 있었죠. 그녀는 결코 남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서린 탄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아드리안 림의 사기 행각은 더욱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979년 그는 여자친구가 될 호카옹을 만났습니다. 1955년생인 호카옹은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8살 때 그녀는 아버지를 여의고 15살 때 싱가포르로 돌아올 때까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모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후
호카옹은 여러 공장에서 근무했고 1978년 23살의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1979년 호카옹의 어머니는 아드리안 림을 소개받았고 그녀는 아드리안 림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그를 숭배하며 성스러운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드리안 림의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었고 아드리안 림은 그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카옹을 알게 됩니다. 그는 호카옹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었고 이제 그는 호카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호카옹에게 가족과 멀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세뇌시켰고 결국 호카옹은 아드리안 림을 만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와 아드리안 림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호카옹이 가출한 후 1980년 1월 7일 이른 아침 그녀의 남편은 아드리안 림의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이때 호카옹은 남편을 설득해 함께 전기 충격 치료를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나란히 앉아 각각 발을 대야에 담갔습니다. 아드리안 림이 전기 충격 치료를 시작하자 호카옹은 의식을 잃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이어 아드리안 림은 비밀리에 고전압으로 전환했고 호카옹의 남편은 결국 감전사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호카옹이 깨어난 후 아드리안 림은 그녀에게 남편이 치료받는 동안 그의 몸속에서 사악한 악령이 뛰쳐나와 그 악령이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드리안 림은 호카옹에게 남편이 고장난 선풍기에 감전되어 숨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호카옹은 경찰에 아드리안 림이 지시한 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 경찰은 호카옹의 진술을 믿었고 결국 사고사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호카옹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1980년 5월 말 결국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7월 초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 말 아드리안 림은 강간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드리안 림을 고소한 사람은 화장품 방문 판매원인 류루시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류루시의 VIP 고객 중 한 명이 바로 캐서린 탄이었죠. 그녀는 화장품을 팔기 위해 아드리안 림의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고 류루시를 본 아드리안 림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1980년 10월 19일 아드리안 림은 류루시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고 말하며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류루시가 반신반의하자 아드리안 림은 몰래 우유에 진정제를 넣어 악령을 쫓아내는 성수라고 말하며 류루시에게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우유를 마신 류루시는 금세 졸음이 쏟아졌고 아드리안 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 그녀는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아드리안 림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드리안 림은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고 캐서린 탄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아드리안 림과 캐서린 탄은 2주마다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아드리안 림은 자신이 조사받는 것에 격분했고 나중에 그는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혹은 경찰에 복수하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캐서린 탄과 호카옹 앞에서 칼리신으로 빙의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카옹은 아드리안 림의 뜻대로 3명의 소녀를 데려왔지만 너무 말랐거나 남에게 들켰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거부했습니다. 1981년 1월 24일 호카옹은 아그네스를 발견했고 아이를 유인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아그네스에게 진정제가 든 음식과 음료를 먹였고 금세 아그네스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드리안 림은 이 기회를 틈타 아그네스에게 몹쓸 짓을 이어갔죠. 자정 무렵 세 사람은 아그네스의 피를 마신 후 머리를 물통에 담가 익사시켰습니다. 이어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11동 1층 엘리베이터 밖에 놓은 것입니다. 이후 호카옹이 아그네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아드리안 림은 호카옹에게 남자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도 갈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주 후 아드리안 림의 뜻대로 호카옹은 가잘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전과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드리안 림과 호카옹이 시신을 처리하는 동안 캐서린 탄은 집에 남아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늦은 밤이었고 밖은 어두컴컴했으며
두 사람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잘리의 코에서 피가 떨어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혈흔을 따라 아드리안 림의 집 앞에 멈춘 것입니다. 체포된 세 사람은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개별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드리안 림은 시종일관 뻔뻔하고 광기 어린 태도를 보였죠. 나는 영매일 뿐이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한 짓이다.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중인격이며 범행은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인 찰리가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탄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모든 것이 영적인 의식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용의자인 호카옹의 심리 상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따라서 베테랑 형사들은 그녀를 강하게 압박하는 대신 그녀 역시 아드리안 림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끊임없이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자백했죠. 1983년 세 사람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신문 일면은 연일 엽기적인 범행의 세부 사항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세 명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측 정신과 의사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 재판은 사실상 정신과 의사들의 공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드리안 림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죠. 아드리안 림은 법정에서 내 안에 10명의 다른 인격이 산다고 외쳐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변호인은 그가 심각한 망상과 다중 인격 장애를 겪고 있으며 범행 당시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습니다. 캐서린 탄과 호카옹의 변호인은 감흥성 정신병을 주장했고 두 사람이 아드리안 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 속에서 지속적인 세뇌를 받았고 아드리안 림을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아드리안 림의 정신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그가 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과장된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두 여성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이 아드리안 림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범행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적극적인 가담은 단순히 강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드리안 림의 광기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의 일원으로서 범행을 함께 수행한 공범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1983년 5월 25일 판사는 세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캐서린 탄과 호카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묵을 지켰고 아드리안 림은 미소를 지으며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캐서린 탄과 호카옹은 항소를 제기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5년 후인 1988년 11월 25일 금요일 세 사람에 대한 사형이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 광기 어린 교주와 그에게 영혼까지 바쳤던 두 여인이 함께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에 만연해 있던 맹목적인 미신과 사이비 주술의 위험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주술 행위와 사이비 종교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토아파요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로 회자되고 있습니다.